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동굴이라고 봅시다. 입구는 저기예요. 입구는 저기입니다. 여기가 동굴의 끝이에요. 네. 자, 상상이 되시죠? 입구는 저기에만 있습니다. 밖에는 태양이 비치지만 여기는 태양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컴컴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칸막이. 칸막이 위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모형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불이 있습니다. 횃불이 있어요. 그럼 횃불의 그림자에 의해서 이 칸막이를 통해서 벽에 뭐가 보일까요? 그 환영이 보이겠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굴까요? 바로 이 칸막이 밑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꼼짝달싹도 못하고 몸을 뒤로 돌리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세상이, 여기 보이는 환영이 진짜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 사슬을 풀게 되었어요. 나왔다는 것이 이 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와 보니까 여기 어떤 이 장식 있죠. 이걸 보고 저게 투사된 것이구나. 이게 사실은 진짜구나. 그리고 저것은 환영이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걸 보다가 눈이 부셨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디로 나갔느냐? 동굴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빛나죠?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생 이 컴컴한 어둠 속에 있다가 환영을 보고 있다가 횃불을 보고 눈이 좀 그랬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못 보겠죠, 그죠, 태양을.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냥 거기 앉겠다는 거예요. 앉는 게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 눈부신 태양을 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눈부신 태양을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로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쇠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데아를 볼 용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데아를 볼 용기가 없이 그냥 다시 돌아와서 이게 앉는다는 게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그 초월적인 것을 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편한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반짝거리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 한번 보여드릴게요. 론강의 별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너무 제가 이 작품이 좋아가지고 가봤어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론강이에요. 가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성당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는 성당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떻게 표현된지 아십니까? 반 고흐의 오베르의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그것을 묘사한 것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묘사된 것이 과연 진실된 것인가, 참인가, 태양 아래서도 여전히 빛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플라톤으로 돌아가 보죠. 플라톤이 고민한 것은요, 이데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식되는가는, 그죠? 분명히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을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을까? 갈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에로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로스는요, 약간 나쁜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했습니다. 그 쇠사슬에 묶여있던 동료들에 대해서 그 에로스의 감정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이 쇠사슬이 묶여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앞에 보이는 불꽃의 그 환영을 보고 저것이 진리라고, 저것이 참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동료들에게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갈망, 그 이데아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갈망이 생길 때 이제 그 사람들도 이데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플라톤을 관념론자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체계가 관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플라톤은요, 목숨을 걸고 3번이나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참주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이탈리아에 이상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가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고. 국가론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데아에 머물러 있으려 할 뿐 저들 죄수들 곁으로 다시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노고와 명예를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데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것이 태양 아래에서 여전히 빛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데아를 발견하면은 자기 동료들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그 영예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만 그 이데아의 세계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동료들의 쇠사슬을 풀어주도록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국가론에서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의 정신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 문명의 총체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 문명, 그리스 철학의 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이른바 헬레니즘이 알렉산드로스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당시에요, 물론 페르시아를 정벌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많았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라고요. 소크라테스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죠. 이 소크라테스는요, 정치가였자 아주 변론을 잘하는 레토릭,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학교도 있었어요. 이분께서 페르시아를 정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 가보시면요, 땅이 척박해요. 막 산이고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정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와 박트리아를 거쳐서 아시아, 인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